북한은 36년 만에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7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정치 전략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원장,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젯밤에 이제 당대회 영상이 공개가 되었고 기획사도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길 보면 김정은이 핵실험, 미사일의 성과를 특히나 강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핵 보유국으로 나서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핵 개발을 하는 이유가 미국의 이제 압살 정책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핵실험을 포함해서 각종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매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북한이 좀 변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북한은 특히 이제 김정은은 김일성 노선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또는 할아버지가 걸어왔던 그런 길을 계속 가는 경로 의존성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경로를 따라가는 그러한 행보를 계속 할 것 같고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꾀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황이 대내외적 상황이 완전히 급변했을 때 혁명적인 변화가 가능할 텐데 아직은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기존의 노선을 계속 밟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아예 그 노동당 규약에다가 핵 보유국이라는 걸 명시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까지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럴 겁니다. 그 헌법에 이미 명시를 했죠. 예, 서론에 핵 보유국이라고 이제 명시했는데 이번에 당 규약 개정을 통해서 이제 규약 내부 세부 사항에는 아마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 지도자들의 이제 옵적을 칭송하는 그런 서론 대목에 핵 보유국 강국으로 이제 이렇게 세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당대회가 36년 만에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비는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6차 당대회와 비교했을 때는 사뭇 달라진 건데 이게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80년과 비교했을 때는 고립이 심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더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1970년 5차 당대회 때는 네네. 외빈이 한 사람도 없이 당대회를 개최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필요에 따라서 외빈을 초청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물론 이번에 북한이 과연 중국이나 러시아에 고위급을 초청을 했는데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보내지 않은 건지 아예 초청장을 내지 않은 건지 그건 지금 확실치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전통적인 우방에서 대표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외로운 외신 얘기하다시피 이제 홀로 대관식을 하는 예.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만은 김정은이가 그런 것을 신경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자기가 이번에 권위를 확실하게 확보하느냐 후계자로서 또는 수령으로서 그런 지위를 확고히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역시 내부에서 주민이나 또 탑 엘리트들이 그걸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은 공산당 이름으로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김정은을 사실상의 후계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김정은이가 보다 더 국제적으로 이제 나가는 국제적인 어떤 하나의 일원으로서 또 국제적인 지도자로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행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워낙 제재가 심하고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북중 정상회담이 쉽게 그렇게 개최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만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마냥 저 사람들 저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거든요. 시진핑 입장에서도. 그래서 당대회 이후에 북중 관계 또는 북러 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또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회 이후에 북중 관계 또 북러 관계의 개선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상황을 살펴보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전면 동결했거든요. 이건 예. 어떤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예, 러시아 입장에서도 유엔 안보리 제재안을 2275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예, 예.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걸 강력하게 이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 북중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 루트로부터 러시아 루트로 북한이 네네. 지금 변경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각종 생필품이라든가 뭐 유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러시아가 좀 눈총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사실 북러 그 교역을 보면 1억 달러도 안 됩니다. 북중 교역이 약 7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그 비교해서 택도 없이 적은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자기들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제재에 그렇게 열심히 동참할지는 또 두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구멍이 술술 뚫려 있거든요. 예. 이렇게 대북 제재가 좀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번에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금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반발이 많았을 겁니다. 특히 그 총진시에 있는 조선중앙은행, 북한 사상 초유, 사상 초유는 아닙니다. 사실 과거에 유사한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그 조선중앙은행 지점이 털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계속 이제 충성자금 명목으로 돈을 내라. 그리고 이번에 또 선물도 아마 줬을 겁니다. 학생들, 어린이들한테 당과리 선물 주고 당대회 참가자들에게는 아마 평면 TV 42인치 예.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자금을 동원하려면은 결국은 무역 회사들 그쪽에서 이제 충성자금 외화를 많이 조성을 해야 하면서 동시에 주민들한테서도 이제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세액 부담을 늘린 거죠.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중앙은행 지점이 털리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고 주민들은 결국은 세외 부담으로 당국에 돈도 내야 되지만 자기들도 명절 아닙니까? 그런 걸 네. 준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내부적인 반발, 많이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70일 전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김정은 대회 선언하면서 70일 전투에서 당이 요구한 그런 목표들 다 수행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미처 되지 않은 완공되지 않은 것들을 다 완공됐다고 이제 소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70일 전투에 동원되면서 주민들이 많은 고역을 치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도 쌓여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순간 70일 정도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 해마다 이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주민 동원 그다음에 계속 긴장 속에서 살게 하고 그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불만이 많이 축적돼 있고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당에 대한 충성도 이런 것도 많이 낮아지고 있죠. 과거에는 우선순위로 볼 때는 이제 노동당이 입당을 하고 당에 충성하는 그런 당 일꾼 되는 거 이제 선호하고 하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별로 노동당에 입당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냥 돈 벌고 장사하고 외화벌이 하고 그런 쪽을 훨씬 더 선호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이제 달라지고 있는 사회상 그런 것들을 반영이 이제 많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어제 개막을 했기 때문에 3, 4일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폐막하기까지 어떤 일정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 어제 사업청화 보고까지 있었다면은 좀 많은 부분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사업청화 부분과 관련돼서는 요약해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문장으로. 그러니까 크게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노동당이 자랑할 만한 그런 일들이 없었다. 오히려 개회사에서 김정은이 이제 수소탄 실험 그리고 광명성 4호 인공위성 발사 오래 한 거죠. 그것들 이제 지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밖에는 크게 내세울 게 없다. 그래서 사업청화 보고를 몇 시간 동안 했을 수 있지만은 자랑할 만한 게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이제 규약 개정 아마 그런 것들 할 겁니다. 그리고 조직 문제 보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비전 제시, 과업 제시 이런 것들 할 겁니다. 통일 대남 관계, 대외 관계, 그 다음에 경제 문제 포함해서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일정이 남아 있고요. 또 아마
이 축포 쏘거나 뭐 이제 대공연 관람하거나 그리고 이제 횃불 시위하거나 그런 셀리브레이션이죠. 네네. 그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제 행사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이게 축제지만 또 한미 양국은 이 당대회를 또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논의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시나요?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큰 틀에서 당대회 이후에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 갈 건가. 특히 5차 핵실험을 만약에 할 경우에 그러니까 당대회 기간 내든 아니면 직후에 하든 그랬을 경우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또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논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미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가장 동맹이 공고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이런 정책 조율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정보를 교환했다기보다는 일상적인 당대회 어저께 개막이 됐고 김정은의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 조율이 있었지 않았을까 뭐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회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비공개로 방한을 했었는데 여기서 평화협정을 거론했다고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당대회 이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제기할 것에 대한 대비 차원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미 국무부 입장은 일관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못할 것은 없다. 좋아, 뭐 평화협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다만 비핵화가 들어가야 된다. 북한의 비핵화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번에 이제 아까 우리 김 선생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이제 대내외 전략이라든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핵화가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북한의 태도가 보여질 때 평화협정도 논의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일반적인 또 얘기였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워낙 이 문제와 관련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대화를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2275, 48, 49, 50조에도 사실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차 당대회 이후에 이제 상황을 논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차피 육자회담이 재개되는 그런 상황이고 육자회담이 재개되면 당연히 비핵화 문제와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미가 공조해 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조율을 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미 양국도 당대회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당대회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번에 개막한 장소가 4.25 문화회관이라고 합니다. 6차 당대회도 여기서 열렸다는데 어떤 의미를 지니는 장소인가요? 4.25 문화회관은 이제 4월 25일은 북한에서 군 창건절입니다. 원래 2월 8일으로 세다가 이제 4월 25일로 바꾸고 왔다 갔다 뭐 몇 번 하긴 했는데 그 군인들의 회관입니다. 결국은 그 옆에 이제 인민무력부 총사도 있죠. 가장 큰 그 장소입니다. 회의 장소. 아마 5천석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대국장이라는 게 있어요. 대국장. 근데 여기는 예술 공연하고 물론 회의도 좀 하지만 그리고 인민문화궁전이라고 또 있죠. 중구역에 두 이제 건물이 위치해 있는데 거기는 수용 능력이 좀 작습니다. 북한 평양시에 있는 가장 큰 회관, 회의 장소가 이제 4.25 문화회관이죠. 그래서 많이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 대표단이 3,0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3,000명에 또 방청객이 한 1,000몇 명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무슨 발언권을 가진 사람들이 한 200몇 명 뭐 참여하고 했다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5천석 이 회관, 그 뭐 2천석 회관, 5천석 뭐 몇백석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회관이. 근데 그 제일 큰 장소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에 이제 회의장 꾸린 거 보면은 맨 꼭대기 등 조명 그게 최고 사령관기에 그 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새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한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제 넥타이 메고 나왔었어요. 원래 이 닦인 옷 인민복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그걸 입었는데
이제 넥타이를 메고 나왔거든요. 원래 할아버지 김일성이 예, 예. 1980년대에 사이주 동구권을 방문하면서 이제 그때는 좀 이제 나들이 나간 거죠. 사이주 동구권 나들이 나가갖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변하고 있는지 자기가 보고 와서 넥타이를 맸었어요. 그때 계속 이거 닦인 옷을 맸다가 넥타이 맸는데 그때 이제 주는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그래도 우리도 좀 외향적으로 외부의 눈을 돌리고 좀 이 나라를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자는 메시지를 줬었어요. 근데 그 김정은이 이번에 넥타이 맨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앞으로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과연 새로운 직위로 추대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새로운 직위를 가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당 제1비서를 그대로 가질 것인지 조금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번에 이제 순서 중에 하나가 최고 수위를 네네. 추대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대입니다. 선출은 아니고. 예. 근데 지난 2010년 3차 당 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을 보게 되면은 총비서 그러니까 제1비서가 됐든 총비서가 됐든 당 대회에서 추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정치국이나 정치국 후보위원들은 그러니까 7기 1차 전원회의 이 당 대회에서 뽑힌 당 중앙위원, 정위원, 후보위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국원이라든가 후보위원이라든가 당 비서를 뽑게 되어 있는데 최고 수위에 대해서는 전원회의에서 뽑지 않습니다. 당 대회에서 뽑도록 네네. 그렇게 지금 당 규약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수위에 오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총비서에 될 수도 없는 거고 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주석이 될 수도 없는 네. 거니까 주석은 물론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열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새로운 어떤 지위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게 혹시 뭐 총통이라든가 종신통령이라든가 혹시 또 이제 일부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3차 대회에서 김일성이가 가졌던 지위인데 이게 이제 1966년 당 2차 대표자 회의에서 없어집니다.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제도가. 네네네. 그러면서 비서국이 생겨요. 예. 근데 지금 비서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총비서가 수위고 그러는데 위원장이 또 된다고 한다면은 비서국이 또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어떤 최고 수위의 예. 명칭이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뭐 결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어떻든 이전과는 다른 명칭이 나올 것이라는 게 제 그냥 개인적인 네네. 그런 소견입니다. 아예 새로운 직함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새로운 기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의 수위로 오르는 이러한 정치적 행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그것은 당 대회에서 뽑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선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북한에서 관련 보도가 나오는 대로 좀 확인할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당대회에서는 또 세대 교체도 이루어질 것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데 특히 그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뭐 부장급으로 승진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두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29살이고요. 원래 북한에서는 이제 교까지 그러니까 수령 이제 유일 용도 체제의 교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방해가 되고 그 이제 그런 걸 선호하지 않거든요. 근데 김정일 시대 때는 유일한 여동생 김경희 그리고 또 여동생이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욕심, 뭐 찬탈 이런 거는 이제 배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김경희를 옆에 두고 이제 쓰기는 썼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 부서에는 두지 않았어요. 당 국제부에서 좀 일했고 그래서 경공업을 맡아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동생이 자기가 오빠 나 이거 좀 맡아서 내 몫을 좀 할 테니까 뭐 나도 기여를 하겠다. 뭐 그래서 됐는지 아니면은 김정일이가 자기 여동생이 귀여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공업을 맡아서 했었어요. 그다음에 그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았어요. 항상 그 숨어서 다니고 뒤에서 다니고 조심스럽게 다니고 그다음에 자기 다녀도 말 많이 안 해요. 말 몇 마디 안 하고 조심하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교까지 뭐 우상화해갖고 개인 숭배 이런 것 때문에 유일 영도 체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계속 통제하고 감시하고 이거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북한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 과연 김여정을 이제 부장시키면은 선전선동부 부장을 시킬 텐데
선전선동부 부장이면은 북한에서 권력 소열 뭐 2, 3위 정도에 갑니다, 사실. 그걸 시키겠는지 저는 좀 회의적이고요. 그냥 지도부, 그러니까 중앙위 지도부 성원으로는 선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장 직함에 맞는 지도부 성원은 중앙당, 그러니까 이제 중앙위 후보위원 정도 됩니다. 중앙위 후보위원. 그래도 장관들이 후보위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선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인데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은 이외에 예. 그 북한 내에서도 북한 외부에서 조명을 받잖아요.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죽습니다. 그게 뭐 장성택이 됐든 누가 됐든 외부에서 조명을 받는 사람들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김여정이가 말씀하신 대로 뭐 나타나서 이 조명을 받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러한 지위를 갖는다든가 그런 또 역할을 한다든가 이건 하지 않을 것으로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네. 또 탑 엘리트들이 그러한 지위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몰래 이렇게 조용히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걸로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당대회 전후해서 5차 핵실험 가능성이 점쳐졌었는데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리에이노스에서 그 위성 사진을 촬영해 보니까 좀 준비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5차 핵실험 버튼은 언제 누리게 될까요? 일단은 당대회 계기로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 효과 극대화 시키려면은 당대회 전날 5월 5일쯤에 하는 게 최고겠죠. 근데 당대회 지난 다음에 한다는 거는 지나자마자 바로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카드 아닙니까? 예, 사실은 그 올해 초에 수소탄 실험 북한에서는 수소탄이라고 했지만 그거 한 거는 당 7차 대회 때문에 했습니다. 물론 자기들 핵무장화 완성의 측면도 있겠지만요. 근데 이제 다시 한다면은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핵무장화 완성의 목적도 있지만은 지금 대북 제재, 유엔 제재를 좀 완전히 판을 흔들 수 있는. 그래서 회담장으로 이제 어떻게 뭐 압박을 하든지 유인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가능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이 카드를 좀 더 중요한 모멘텀에 시점에 이제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할 것이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5차 핵실험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점을 조율을 할 것이고 그 시점은 역시 유엔 안보리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또 7차 당대 이후에 이런 어떤 대화 분위기가 그러니까 북한이 주도적으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다기보다는 뭐 러시아가 됐든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이제 대화를 하자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와서 어느 정도 대화가 진전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 쭉 그 북한이 핵실험을 한 거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합의가 됐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될 때 압박 카드로 핵실험을 하는 네네. 이런 상황을 연출을 했기 때문에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분 모두 직후에 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원장 그리고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